그런데 그 주제 박사님 강의하시기 전에 먼저 이 모임을 하게 된 취지나 인사 말씀을 잠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저희 단체 이름이 자유시민 부산연합입니다. 자유시민 부산연합에서 그 부설 싱크탱크가 있는데요. 그 싱크탱크 이름이 자유사회연구소입니다. 자유사회연구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 지망생들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자님들을 주로 대상으로 일종의 시민정치 학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 중에 외부 논객 초청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기의 강의 중에서 고승 박사님 초청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자유시민 부산연합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부설 싱크탱크의 자유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최태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그 자유시민 부산연합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강도영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성구 박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부산이 또 고향이고 자기 고향이고 그래서 항상 부산에 대한 애착심이 많습니다. 지난 19년도 그러니까 2019년 4월 9일 날 우리 단체가 그때 그 부산 부월경 국회의원 검증단 할 때 제일 먼저 모셔서 강의를 또 들었습니다. 듣고 또 서병수 시장이 하고 있는 또 연구소에서 또 우리가 강의를 들었죠. 그래서 박사님이 이번에 박사님이 참 어려운 중인데도 우리 일기생 지금 방금 우리 사무총장이 이야기하는 지금 일기생들이 제일 중요하고 또 뭐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구청장 출마할 분들이 일기생도 여러 분 있고 이래서 박사님을 모시고 앞으로 정세가 내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이란다 지방선거 이 선거에 우리가 꼭 이번에는 이 승리를 해야 되니까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아주 찾아오기 저도 참 찾아오면서 시급했는데 참 찾아오시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강의 하기 전에 오늘 저희 오신 분들 이 봉투를 다 하나씩 나눠 드리는데요. 이 봉투를 잠시 이 안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자료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종이로 질문지 양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박사님 강의하시는 도중에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지에다가 본인 성명, 휴대폰 번호 이렇게 쓰셔가지고 질문의 요지를 좀 적어서 앞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다 모아서 나중에 박사님께 드려가지고 그 중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은 박사님 강의가 한 1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질의응답이 한 30분 정도, 그리고 뒤에 이제 사진을 또 팀별로 사진 촬영을 또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나면은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아미고 회원들이 아마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오신 김에 아미고 회원들과 잠시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유시민 부산연합의 그 단체의 결성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거기 안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자유시민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유시민학교를 개설한 이유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 후보자들에 대해서 뭔가 그분들에 대해서 학습과 토론을 거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에 내보내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민단체에서 그런 정치학습을 시킬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첫 이제 시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에 부산에서 출마할 그 자릿수가 시장 교육감 포함하면은 모두 244자리가 있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구원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그 구청장, 시의원, 구원을 공천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협위원장들이 주로 가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학교를 개강해서 여기서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년에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보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부산에 총 244개 자리에 경쟁률이 최하 한 3, 4대 1 정도 될 거라고 보면은 예상되는 정치 후보자들이 한 1000명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 중에서 이런 우리 단체가 시민학교를 개설했다는 걸 알리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 주신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본인이 알고 계시는 주변에 정치 후보자들 계시면은 이런 자리가 있다 하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내년에 출마할 후보자들 중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역시 마찬가지 그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들 포함한 당협위원장들에게 공천 받으려고 그분들의 공천 받으려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시민학교에서 개설하는 정치학교를 통해서 여기서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인물로 인정받고 그렇게 내년에 출마할 그런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정치의식을 좀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그 강사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나라의 내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고 계시는 고승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고 박사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저 가림막도 쳐 있고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저 꽃다발을 가끔 받아보는데 이거는 정말 제 마음에 딱 옵니다. 이게 이 꽃집에서 만든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아미고 회원께서 집에서 따갖고 오신 것 같아. 이렇게 수국이랑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저 4년 전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유파가 굉장히 밝아지고, 또, 좀, 되게 힘있게 됐어요. 그 양의 기운이 많이 느껴집니다. 어딜 가든지 그래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 고지가 적이다. 한 구분응승까지는 힘들지만 잘 버텨왔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그 자신감, 낙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늘 상대적인 거죠. 문재인 좌파 세력들 쪽의 분위기는 이렇게 가끔씩 보면 온통 그냥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자기들이 도저히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절망 같은 것들이 깔려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 혼자라도 살아남을까, 이런 그 궁리들을 많이들 합니다. 이게 우리가 4년 전에 우리 보수 자유파가 보여줬던 그런 정말 못난 찌질한 행태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문재인 좌파 세력들 사이에서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4년 만에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4년 동안 이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정권 뺏겼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정권을 뺏겼냐 하면 우선 대통령 뺏겼잖아요. 행정부 뺏겼고 작년에 총선에서 대참패를 하는 바람에 입법부를 뺏겼잖아요. 그 다음에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완전히 그 좌파들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교육감들과 광역의회, 기초의회들을 다 석권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산 이 광역시의회 구성을 보면 뭐 5명 빼놓고는 다 41명인가가 다 저쪽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뺏겼어요. 그 다음에 사법부는 원래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건 문재인이 김명수를 딱 임명을 해서 4년 전부터 완전히 김명수 사법부가 됐고, 그러니까 3권을 다 문재인 세력이 갖고 간 거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차례차례 뺏겨온 겁니다. 대통령 선거 지고 지방의회 선거 지고 총선 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자유파가 그 좌파한테 뺏긴 정권을 되찾으려면 최소한 3개 선거에서는 이겨야 돼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기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기고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이겨야 정권을 온전하게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런데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내년 6월에 지방선거, 그리고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 선거를 이겨야 대통령 권력 가져오고 지방정부 권력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한 2년쯤 지나서 입법부 권력을 비로소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예상되냐 하면 내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도, 그래서 우리가 행정부 권력은 이제 자유파가 가지고 와도 입법부, 국회에는 여전히 한 180석의 좌파들이 딱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무슨 법을 고친다거나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져요. 대통령이 입법 행정부 수장으로서 명령하고 집행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좌파들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뭐 공수처법 만들어 갖고 공수처 신설하고 막 이런 것들이 했잖아요. 선거법 만들어 가지고 이상하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법을 고쳐야만이 없애거나 고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2년을 더 기다려야 돼. 그래서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최소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법을 하나하나 없애거나 바꾸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죠. 내년 6월에. 이 지방선거도 대통령을 우리가 이겼는데 내년 3월에, 근데 뭐 어찌어찌해서 지방선거에서 다시 우리가 졌다, 좌파들이 그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중앙정부 대통령은 보수인데 성남시장,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장에 불과한 이재명은 좌파인 거예요. 이 사람이 허구한 날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피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한다 그러면서 정부 중앙청사 있죠? 광화문 여기 가서 1인 시위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계속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신문에 나는 거예요. 처음에 언론들이 성남시장이 뭐 대통령이랑 맞짱 뜬다 이래서 재미삼아, 호기심 삼아 뉴스를 전하다가 자꾸 이게 커져서 노이즈 마케팅이 나중에 진짜로 큰 사건들이 되니까 그거 몇 번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지금은 좌파 여권의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까지 커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권력도 그 지역에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대통령만큼 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선출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출된 권력을 우리가 되찾아와야만 정권을 온전하게 완전히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출된 권력은 세 개입니다. 세 개. 대통령 우리가 선출하죠. 국회의원 우리가 선출하죠. 그 다음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런 지방정부를 우리가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출된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하자, 이를테면 감옥에 보낼 어떤 결정적인 잘못이 없는 한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 다들 대통령 선거에만 지금 우리가 관심이 딱 모아져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대통령 선거가 제일 크고 중요하니까. 그런데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2024년 국회의원 선거고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입니다. 이 세 선거에서 우리가 모두 이겨야 제대로 된 이 보수 자유파의 정권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아오는 첫 번째 선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기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기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겨야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을 좌파의 소나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한 2년여에 걸친 그 어떤 대장정의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 중앙정치파는 말이죠. 대통령 선거 밖에는 지금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쪽은 뭐 이 중앙정부 권력을 두고 다투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주로 중앙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은 아직 임기가 2년 반 넘게 남았기 때문에 거의 3년 가까이 남았죠. 남았기 때문에 자기들 선거는 한참 후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은 처음도 대통령 선거, 끝도 대통령 선거야. 근데 이제 지방에 사는 여러분들 같은 이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좀 생각이 다르죠. 대통령 선거 당연히 중요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못지않게 부산시장도 중요한 거야. 또 그 못지않게 부산 진구청장도 중요한 거야. 그렇죠? 예. 여기가 진구 맞죠? 저 오면서 보니까 제가 다니던 가야국민학교 저쪽에 있던데. 예, 저 가야국민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야 1년 가야 한 번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산시장은 가끔은 볼 거 아니야. 근데 부산시장보다도 여기 구청장을 더 자주 볼 거고 구청장보다도 매번 진구에 있는 이 시의회 의원이나 부산시의회 의원이나 부산 진구 구의회 의원들은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좌파고 맨날 나한테 시비 걸고 내가 무슨 말 하나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 중요한 거는 물론이지만 지방선거도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유시민 부산연합이요? 여기서 지금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지방을 다녀보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서울에서는 너무 대통령 선거에만 매몰돼 가지고 지금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관심들이 없는 것 같다. 큰일 났다.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역시 이 정치의 도시답게 부산에서 먼저 지방선거도 중요하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런 대화를 제가 고성우 TV를 통해서나 또는 중앙의 정치인들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막상 지방에 가봐라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걱정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면 뭐라 그러냐면 뭐 우리가 대통령 선거 이겨놓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그대로 다 가는 거죠. 뭐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 만약에 지면 백날 지방에서 준비해봤자 뭐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처럼 그냥 쓰나미에 떠밀려가듯이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딱 맞는 말도 아니다. 쓰나미가 오면은 그러면 다 죽어야지 왜 그 중에 몇 명은 살아남냐. 2018년 지방선거 때 쓰나미가 왔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예, 준비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예, 운명을 탓하지 마라.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는데 그러면 대통령 선거 이기면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어도 그냥 구청장 되고 시의회 되냐? 그거 아니라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뿐이지 선거는 역시 구청장 후보가 잘해야 되고 부산시장 후보가 잘해야 되고 시의회 의원, 구의회 의원 좋은 사람으로 공천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는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중앙의 정치인들은 그들대로 대선에 몰두할 수밖에 없지만 지방은 지방대로 자기들이 당면 감당해야 될 지방선거 준비는 그들대로 해 나가면서 전체 전국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저한테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주제는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 통합을 구현해 낼 건가. 이런 주제입니다. 제가 한 20, 30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이 하는 거 봐서 아시겠지만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통합하겠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가 그때 안 하면 그만이에요. 또 이 선거 운동에서 크게 두 가지 선거 운동이 있는데 하나는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선거 운동이 있고 하나는 이 국민 통합적 선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갈라치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확실한 우리 편과 확실한 적을 가르는 거죠. 이제 갈라치기 전략을 씁니다. 그러면 이 전략은 우선 운용하기가 좋아요. 내 편을 가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편으로 너는 막 따지고 보면 너는 우리 편이야. 너는 보수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저기 문재인 세력 찍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하기가 참 쉽단 말이에요. 이 갈라치기 전략을 아주 잘 구사한 사람, 이걸 잘 구사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몇 명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부시, 미국의 부시라는 대통령, 그 아들 부시. 그 다음에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갈라치기 전략을 써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의 갈라치기 전략을 지휘한 전략가가 있어요. 칼 로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략가입니다. 칼 로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전략은 이런 거예요. 다 이제 옛날 얘기가 됐으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가 교회니까 제가 이 기독교나 이런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데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리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 미국의 남부 쪽에 몰몬교도, 몰몬교 있죠. 또는 이제 뭐 침례교 같은 아주 이제 경건주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와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한 수백만 명 정도 된대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대요. 거의 거래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고 이런 식으로 산대요. 근데 이제 미국은
미국 국민이라고 해서 다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투표하겠다고 선거인단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투표권이 나오면 그거 갖고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런 식으로 사회와 관계를 거의 끊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투표 등록을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낙태 그러면은 절대 낙태는 안 돼. 막 이런 그런 어떤 신앙과 그런 그 철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칼 로브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 철저하게 보수적인 사람들. 근데 너무 보수적이라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 이 사람들을 투표장에 끌고 나오기만 하면 이기는데. 이거는 수백만 표가 갑자기 새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들을 어떻게 끌고 나올까? 이들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데리고 나올까를 고민하다가 이들이 금기시하는 이 낙태 문제 같은 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는 민주당은 이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낙태 허용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이렇게 맨날 싸워왔어요. 수십 년간 싸워왔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낙태 이슈를 이게 워낙 첨예한 사회적 갈등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 선거할 때는 웬만하면 이쪽 당이나 저쪽 당이나 그거를 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지 않아 왔어요. 불문율처럼. 그리고 그건 절대적으로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고 하기도 어려운 얘기거든. 막 신앙의 문제와 자기 철학의 문제가 있고 생명윤리의 문제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정치 선거에 막 표가 막 휙휙하고 막 휩쓸리는 이런 선거판에 그런 이슈를 잘못 끌어들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양쪽 다 자제를 해온 거야. 근데 칼 로브가 그런 거 어딨냐. 선거에 이기면 되지. 그래서 이 낙태 이슈 같은 거를 선거 이슈로 확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시가 먼저 낙태 절대 반대 막 이러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낙태 허용을 하고 하는 이 좌파 쪽에서 막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낙태 이슈가 계속 커진 거야. 그 상황에서 이제 부시가 이 몰몬이나 침례교 같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피임도 안 하고 사는 이 사람들한테 야, 잘못하면은 낙태 허용될지 몰라. 좌파들이 저렇게 공격을 해서 이렇게 부추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가장 근본적인 이 신앙의 문제와 이 가치관의 문제가 침해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떨쳐 일어나자 십자군처럼. 이렇게 돼서 이들이 일제히 다 투표장에 가기 위해서 등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남부 지역의 수백만의 거의 평생 선거라고는 해보지 않았던 이 전통적인 보수 우파들이 일제히 수백만 명이 투표장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시가 이기고 트럼프가 이기는 식으로 선거판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는 이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칼 로브라는 사람이 구사한 전략이 뭐냐? 갈라치기 전략한 거죠. 갈라치기 전략의 소재로 사용된 게 낙태 문제인 거예요. 또는 사형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첨예한 사회적인 이슈, 문화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 사회적인 이슈, 문화적인 이슈는 사회가 발전하고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이걸 정치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진짜 갈등이 심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치 금단의 열매를 따먹듯이 당장 이 눈앞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런 이슈들을 무지막지하게 정치판에 끌어들여서 갈라치기 전략을 했고 그 결과 성공했어요. 그래서 부시 정부가 들어서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칼 로브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로 엄청난 돈을 받고 팔려나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 결과 미국의 수백 년의 정치 전통 속에 가장 좌우 간의 갈등,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심했던 것이 부시 행정부고 그 연장선에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끊임없이 미국 사회 전체가 싸움을 하게 되고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는 대통령 선거를 승복하니 많이 하는 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난입하는 바람에 수시간 동안 국회의사당이 폐쇄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 오게 된 거죠.
이 갈라치기 전략이 이런 겁니다. 좌파들은, 그러니까 우파가 제가 지금 이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의 우파인 부시와 트럼프가 갈라치기 전략을 써서 성공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부시나 트럼프 빼놓고 미국의 공화당 출신의 우파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 때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운영할 거냐가 이 우파의 철학의 기본에 깔려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갈라치기를 안 했어요. 갈라치기를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지만 그것이 갖고 올 후폭풍과 폐해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파는 차라리 내가 선거에 지는 걸 택하지 선거에 이기려고 갈라치기를 함부로 하지 않아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우파 정치사의 역사에서 부시와 트럼프는 아주 예외적인 별종이에요. 그래서 선거는 이겼으나 결코 존경받지는 못하는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그건 제가 앞으로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좌파는 어떠냐? 좌파는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고 혁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에요. 그건 미국의 이 좌파도 그렇고 한국의 좌파는 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어요. 기존 질서를 전복하고 완전히 뒤바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좌파이기 때문에 좌파는 모름지기 좌파라면 누구나 다 우리 사회의 작은 갈등을 크게 증폭시키고 사실은 갈등으로 가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갈등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을 그들의 전략으로 수십 년 동안 구사해온 집단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좌파 정권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갈라치기 전략을 아주 교묘하게 구사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친박과 친이로 막 갈라치기 하고 친박도 박근혜 추종하는 친박과 거기서 찬물 먹은 이 김무성, 유승민 같은 친박으로 나눠 갖고서 친박끼리도 이간질 시키고 배신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촛불 든 사람과 촛불 안 든 사람들로 또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죠. 부시나 트럼프는 갈라치기로 정권을 잡아도 정권 잡은 다음에는 어쨌든 하나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세력이 진짜 고약한 거는 정권 잡은 다음에 이 갈라치기를 더 적극적으로 4년간 해온 거예요. 정권 잡자마자 이 문재인이 국정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게 뭐냐? 그 적폐청산이에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른바 문재인과 같은 그 자기들 정상적인 이 좌파 세력과 그렇지 않은 청산되어야 될 적폐 세력으로 국민을 이등분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갈라치기란 말이에요. 이등분해서 그냥 다르다가 아니라 이 자유우파, 박근혜 세력, 이명박 세력, 이 세력은 청산돼야 될 세력인 거예요. 청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둘러서 대통령 감옥 보내고 수사받다가 자살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자리 무슨 자리에 있던 거 다 쫓아내고 이런 짓을 4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갈등이 무지무지 심했던 나라 아닙니까? 건국할 때부터 이승만 우파 세력과 박헌영 좌파 세력 이게 거의 내전에 가까운 이념 투쟁을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잖아요. 건국되고 2년 만에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 박헌영 세력이 전면전을 일으켜서 이걸 적화시키려고 했던 나라잖아요. 이걸 3년 동안 또 우리가 간신히 막아냈어. 그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정권과 김일성 세력 간에 수십 년에 걸친 체제 경쟁이 있었잖아요. 체제 경쟁하는 동안에 김일성이가 보낸 암살단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1.21 사태, 문세광 이런 수없이 많은 암살 시도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 건국돼서 6.25 전쟁을 거치고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을 거치는 지난 70년 동안이 바로 그 갈등의 역사고 피해의 역사예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건설해서 건국과 민주화와 근대화 산업화를 여기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나타나서 이거를 완전히 두 동강 내고 세 동강 내는 식의 갈라치기로 지난 4년간 국정을 운영해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받게 됐어. 저 문재인 그 세력 빼놓고.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이라는 게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저자들이 말이에요. 예. 딱 보면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5만 명에서 7만 명. 그 서초동에 무슨 조국 집회한다고 그럴 때 그 MBC 사장, 지금 그 당시 MBC 보도국장 하는 자가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서초동 그 조국 집회를 보고 딱 봐도 100만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 서초구청장 조은희 그리고 서초구의 박성준 국회의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최대 한 7만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 명을 100만 명으로 뻥튀기 하는 게 이게 좌파들 수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입만 열면 뭐라 그러고 다녔냐면 연 인원 1700만 명의 촛불로 세운 정권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유엔에 가서도 그렇게 떠들었어요. 연 인원이라는 게 한 번이라도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을 다 계산한 거야. 그러면 촛불 집회마다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 촛불 집회마다 참석을 하면 이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30분 참석하면 30명으로 잡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뻥튀기 해서 계산을 해도 1700만 명밖에 안 돼. 그거를 7만 명을 100만 명이라고 뻥튀기한 얘네 좌파들의 계산법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 얘는 100만 명도 안 돼요. 문재인 좌파 세력이라고 하는 게 100만 명도 안 된다니까. 민노총이 엄청 센 조직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조합원이 100만 명 넘었다고 큰 소리 쳤어요. 몇 달 전에. 그런데 이 민노총 100만 명은 그 민노총에 가입 안 하면 무슨 작은 이 청소일도 못 얻게 되는 수많은 힘없는 노동자들이 울며계잔 먹기로 가입을 하는 바람에 100만 명이 된 거예요. 실제로 목숨 걸고 민노총을 지키겠다 이런 사람은 5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잡아서 계산을 해줘도 문재인 세력은 그저 1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저 생각해요. 그럼 나머지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니까 나머지 5천만 명은 그들이 아닌 거예요. 갈라치기 당하는 대상이에요. 갈라치기 당하는 대상.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권의 4년은 나라가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끊임없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문재인 핵심 세력 100만 명 빼놓고는 하루하루 편할 날도 없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생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이런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게 된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대선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치유할 거냐. 어차피 좌파는 이거 치유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아요. 이자들은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이간질시켜서 자기네 목표인 혁명을 이루어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건 이자들 머릿속에 없어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난 이 국민을 하나로 다시 만드는 일은 우리 자유우파밖에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가 이런 국민통합을 위해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뭘 해야 되냐?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비록 어렵지만 갈라치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렵지만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통합의 길을 가야 돼요. 선거를 하면서 통합하고 융합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야 돼요. 이준석이라는 젊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여성 운동 중에서도 조금 이 극단적인 강성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페미라고 불러요. 페미니스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페미니스트가 워낙 극성스럽게 모든 것을 남성 여성의 대립구도로 만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남성들이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든.
뭐만 하면은 페미니스트들이 나와서 이게 남녀 차별이다 그러고 막 시정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별 생각 없이 했는데도 맨날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막 피로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페미에 대한 반페미 정서가 있는 거야. 근데 그냥 정서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그런 거 페미냐 이런 거 잣대로 꼭 갖다 대야 되겠냐. 그냥 좀 쉽게 가면 안 되냐. 뭐 이런 정도의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준석이라는 젊은 친구가 당대표를 하면서,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반페미 정서를 막 자극을 한 거예요. 막 자극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좀 페미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고 피로감 느끼던 이 남자들. 이 남자죠. 20대 남자. 이들의 표를 막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당대표에 당선됐어요. 남는 건 뭡니까? 페미와 반페미의 갈등이 남아있어요. 이거 잘못한 거예요. 선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갈라치기에서 이기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어. 후유증이 너무 크고 오래가. 그 나라에 좋지 않아.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쉬운 길이지만 우리가 가면 안 된다. 우리도 문재인 정권이 이제 몰락하기 시작한 지 한참 됐으니까 문재인 대 반문재인으로 갈등 구도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문재인 쪽에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 쪽에 쓰지. 반문재인 쪽에 쓰지. 그럼 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선거를 하면 선거 끝난 다음에 나라는 또 두 개로 쪼개져 있을 거다. 그럼 이제 그걸 선거 끝난 다음에 치유하느라고 또 우리가 고생하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쉽게 이길 수 있으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권 심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좌파 정권이 4년간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정권 심판을 해야 되잖아. 그럼 정권 심판을 하면서 어떻게 갈라치기를 안 하고 통합적으로 가야 되냐? 이걸 하려면 정권 심판은 정권에 책임이 있는 극소수에게만 심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한 100명만 감옥 보내자. 지금 우리 자유파의 그냥 이 격앙된 정서로는 좌파들 전부 다 감옥 보낼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거 아니다. 아니고 지난 4년간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있다.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심판하고 가야 되는데 이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 정권의 여러 수천 명이 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 정권 하에서 권세를 누리고 이 국가가 어지럽게 되는데 역할을 했겠지만 그중에 진짜 책임을 물을 정도로 크게 잘못한 사람들만 사법 처리를 하자. 한 100명 정도만 리스트 만들어서 정리하자. 저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거 후에 대통합의 길로 데리고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난 4년간의 폭정을 없었던 일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책임은 묻되 그 책임이 좌파들이 지난 4년간 우파 전체를 적폐라고 하면서 마구 몰아치기 했던 그런 분열적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극소수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되 나머지 다수는 새로운 시대 흐름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폭을 열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좌파들과 우파 내 배신자들의 야합에 의해서 없는 죄를 여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사기 탄핵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도 4년 전에
배신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SNS에 그 탄핵파 62명 명단이 돌아다니잖아요. 사실 그 명단이 부정확합니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이 탄핵할 때 국회에 찬반이 국회의원 이름으로 딱 표시가 되는 게 있으면 정확할 수 있는데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인신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탄핵에 찬성표를 눌렀는지 반대표를 눌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밖에 몰라. 그런데 62명의 명단, 62명이 탄핵을 던진 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62명이 누구일 거라고 추정 또는 짐작하는 명단을 돌린 거예요. 그게 지금도 돌아다녀. 그건 부정확한 겁니다.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62명의 명단도 부정확하지만 62명이라고 하는 게 다수는 당시에 자기도 쏘가가지고서 박근혜 나쁜 사람이네 하고 찍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다. 그 중에는 그 후에 알고 보니까 내가 쏘갔다라고 반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다. 말하자면 종범들도 있지 않았냐. 부역자도 있지 않았냐. 그러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4년 전에 그 집단적 배신의 책임은 김무성과 유승민 둘이한테만 묻는 걸로 하자. 근데 우리 공화당 쪽에서 탄핵 오적인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김무성, 유승민에다가 권성동 집어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 탄핵 소추위원장 했던 자니까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을 더 추가했어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국민적 합의로 정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무성, 유승민 둘이한테만 책임을 물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진짜 분이 안 풀리면 권성동을 비롯한 서너 명 정도, 정진석 뭐 이런 사람들 해서 몇 명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러나 62명을 다 사법 처리해야 된다 또는 62명을 다 자유파 호적에서 파내야 된다. 이거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이 합리적 선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따질 거는 분명하게 따지되 그러나 최대한 통합적 방식으로 한 명이라도 더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들은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이게 국가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고 나서 통합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고 나면 선거에서 지면 통합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통합의 대상이 돼요. 이긴 자가 우리를 포용적으로 통합해 주면 고마운 거고 배제하고 적폐 청산해야 되겠다고 맨날 구박하면 구박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을 얘기하려면 그것도 주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무조건 선거에서 이겨놔야 돼. 그것도 많이 이겨야 우리가 통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국회의석이 우리가 이기긴 이겼는데 151석이야. 좌파가 149석이야. 그런데 151석이 149석한테 야 우리가 통합할게. 너네를 포용할게. 그쪽에서 별로 그런 거 고마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좌파들처럼 한 180석 우리가 하고 저쪽에 한 110석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의석이 됐을 때 야 그러나 우리는 마음대로 하지 않아. 너네들처럼. 어? 너네한테 법사위도 주고 상임위도 주고 최대한 협치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국가 경영을 할 거야. 우리는 너네하고 달라. 이래야 비로소 통합을 하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합을 하는 거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이기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이 이겨놔야 돼. 대통령 선거도 몇 %냐가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 물론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지. 그런데 기왕 이길 거 얼마나 이기느냐가 중요하다고. 그 점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51.6%는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전두환 때까지는 대통령 선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말기에 6.29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나서 선거가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따지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잖아요.
이 역대 선거 중에 박근혜 후보가 2012년에 얻은 51.6%가 제일 많이 얻은 거예요. 그리고 과반을 넘긴 유일한 후보예요. 51.6이니까 과반을 넘겼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후보한테 표를 모아준 보수 유권자들이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럼 35%에다가 박근혜 후보가 얻은 51.6은 그러면 16.6%가 보수가 아닌데 지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도표이거나 무당층이거나 또는 좌파 중의 일부이거나 그렇겠죠. 이렇게 다수의 표가 모여서 과반 이상이 되면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되는 것이니까 통합적인 국가 경영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는 지가 뭐 이겼다고 뭐 하고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3파전에서도 41%밖에 못 얻었거든.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누구나 다 그냥 탄핵의 그 흐름 속에서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다고들 다들 생각하는 그때에도 막상 표를 깨보니까 41%. 그리고 투표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 전체로 따지고 보면 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수파의 대표이기가 어려운 거야. 그런 사람이 뭐 통합을 함내 못내 하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데다가 막상 그렇게 해서 그 번드르르하게 대통령 취임사에다가 해놓고 난 다음에 지킨 걸 하나도 못 지켰기 때문에 지난 4년이 너무너무 괴로운 분열의 시간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내년 3월에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안철수든 홍준표든 저는 누굴 내더라도 우리가 이긴다고 보는데 기왕이면 50%를 넘기자는 거예요. 그래야 다수 국민의 절대적 지지로 우리 대통령이 보수 우파에서 나오는 거고 그 절대적 지지를 받은 보수 우파의 대통령이 나는 협치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비로소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 협치와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선거운동에 갈라치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최대한 국민통합적 방식으로 선거 전략과 선거운동을 구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표차, 과반 이상의 득표를 목표로 해야 선거 후에 국민통합적 국가 경영이 가능해진다. 그게 당면의 목표입니다. 저기 그만하라는 박수에서 제가 제 말씀을 일단 여기까지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받을게요. 궁금한 것들은 이제 뭐 윤석열의 최재형에 대해서 안철수에 대해서들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 그건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제가 소상하게 답변 드릴게요. 예. 혹시 그 질문지 작성하신 분 계세요? 예, 질문지 작성하신 분 먼저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지를 먼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구두로 질의응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 질문지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저기 순서 없이 할게요. 내각 재개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은 내각 재개헌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각 재개헌은 순수 내각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정부를 구성하게 하는 거죠. 지금은 내각제 할 때가 아직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국회의원들 수준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국회의원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이제 제 기준으로는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이 정치인, 스테이트맨, 정치인과 오로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꾼, 폴리티션, 이 두 종류의 정치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있는데 300명 중에 270명 정도는 정치꾼들이에요. 폴리티션, 정상 몰입의 정치꾼들입니다. 포장은 그럴듯하게 다 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움직이는 거 보면 정치꾼들이 한 270명쯤 되고 90%, 10% 정도가 그래도 좀 생각을 올곧게 갖고 정치인으로서, 스테이트맨으로서 국가를 먼저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되지 않으면은 이 국회의원들한테 나라를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한 90% 되고 어디나 어느 사회나 쓰레기는 있으니까 300명 중에 한 10% 정도 되는 30명은 진짜 정치 몰입에 들이다. 이 정도 섞여 있으면 쌀에도 네가 섞여 있듯이 그 정도 섞여 있으면 내각제 해도 괜찮아요. 그 한 270명의 제대로 된 정치인들한테 나라를 맡기는 거니까. 그냥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맡깁니까? 그 저는 지금은 내각제에 갈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은 우리가 한 명 뽑는 거니까 잘만 뽑아놓으면 괜찮은 사람 뽑아놓을 수가 있어요. 박근혜 같은 사람. 잘만 뽑아놓으면 그런 사람 뽑아놓을 수가 있어요. 잘못 뽑아서 문재인 같이 뽑아놓으면 나라가 전체가 고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확률로 따지면 지금과 같은 이 국회의원 구성은 내각제로 가면 100% 망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선거는 좋은 사람 뽑아놓을 수도 있고 진짜 문재인 같은 사람 뽑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확률은 내각제보다는 그래도 좋은 대통령 뽑을 확률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대통령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제 중에서도 지금의 5년 단임제는 좀 과도기적인 거니까 4년 중임으로 바꾸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선거 앞두고는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려면 정권 초반에 해야 돼요. 지금은 선거 이제 8개월, 9개월 남았잖아요. 선거 9개월 남기고 개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자신은 없는 쪽에서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자신 없는 쪽은 좌파입니다. 문재인 좌파 세력이 대선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각종 내각제 개헌이라는 등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초점을 흐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뭔가 정치는 하고 싶은 김무성이 같은 자가 예전에 4년 전에 박지원이랑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듯이 다시 좌파랑 손잡고 내각제 개헌 어떻게 해볼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의 자체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분쇄해야 된다. 그래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준석 효과를 어떻게 보는가? 이제 그 효과 다 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당대표 뽑으면 한 2주 정도는 언론에서 허니문 기간처럼 좋은 기사 써주고 뭐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해주고 그래요. 그 이제 2주 정도 지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준석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은 당장 월요일 날은 최재형 기사가 탑이 될 거고 화요일 날은 윤석열 기사가 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기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죠. 네. 무슨 얘기냐? 당대표의 시간은 이제 갔어요. 대선 후보들의 시간이 시작됐다고요. 대선 후보들의 시간이 시작되면 당대표는 들어설 틈이 없어요.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한테 관심을 갖겠어요? 당대표한테 관심 갖겠어요? 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준석 효과는 이제 끝났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준석 효과는 끝났는데 이준석 리스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자가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요, 공방을 하는데, 야, 근데, 제가, 국민의힘이 노무현을 비판한다. 문재인을 비판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길 가다가 시비 붙어서 싸우는 그런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정치적으로 방어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이게 수준이 안 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제 권양숙을 만나서 앞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적 이유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지. 그럼 무슨 이유로 그러면 노무현한테 시비를 걸 거예요? 이 정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 얘기하죠. 또 선거가 다가오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 폄훼, 근거 없는 깎아내림이 있을 건데 그거 제가 맡겠습니다. 그랬어요. 당대표가 뭐라고 대선 후보들이 뛰는 판에서 맞고 자식으로 해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여기 노무현이 부산에서 활동한 정치인이니까 노무현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좀 있습니다. 봉하마을을 보면 제일 통탄하고 걱정할 사람이 전 노무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저 변방의 비주류로 컸잖아요. 대학도 못 간 사람 아니에요. 정치판에서도 주류로 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이 평생을 했던 일은 이 장벽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역주의라는 장벽에 도전하고 기성의 정치 질서에 도전하고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역화된 무슨 총재님 하는 이런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찬밥 신세고 그런데 국민들이 바로 그런 노무현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줘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우상 파괴를 실천해온 사람이에요. 정치를 하는 동안. 근데 지금 그 노무현이 죽어서 우상이 돼 있어. 봉하마을이 무슨 국립묘지 같은 성역이 돼 있어. 누구보다도 불편해하고 통탄해할 사람이 전 노무현이다 봅니다. 봉하마을의 일이 자기가 어떻게 우상이 돼 있는지를 보면 누구보다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구 TV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 폄훼하는 걸 저지하겠다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역 파괴부터 해라. 노무현이 언제 신이 됐냐? 언제 저렇게 성역이 돼서 우상이 돼서 저러냐? 누구보다도 노무현이 저걸 분노할 것이다. 보면. 그런 걸 하고 나서 그러나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제하도록 하겠다. 이래야 말이 되지. 정치인한테 정치적 이유로 공격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또 대선 후보가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할 때 당대표가 뭐라고 내가 자제시키겠다고 나설 수 있냐? 이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 그리고 그게 대서특필되고 있다.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이준석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효과는 끝났어요. 이준석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준석 리스크가 커지면 그냥 놔두면 없으면 정권 창출, 정권 교체, 정권 탈환이 순조롭게 되는데 이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정권 교체 실패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느끼면 그러면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그 홍준표도 선거 앞두고 2달 만에 대표에서 내려왔어요. 자꾸 홍준표 리스크가 커지니까. 대표된 지 2달 만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에서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한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총선, 다들 백석도 못한다는 총선을 역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대선 승리한 거예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 교체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준석 리스크가 계속 커지면 당 원로들부터 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이 당원들 사이에서 이준석 교체, 비대위 전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윤석열이 후보가 될까요? 예.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미미한 지지 여론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셨는데, 여론조사 못 믿겠다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세한 여론조사에 대한 말씀은 제가 줄이겠고, 다만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못하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원희룡, 김태호 뭐 이런 사람들이 당 밖에 있었으면, 안철수나 최재형처럼 있었으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들한테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좀 억울하죠. 근데 뭐 당인이라면 당이 어려울 때 자기가 그 부담을 감당하는 거는 운명이니까, 그게 싫으면 당 떠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론조사가 조작돼서 국민의힘 소속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기보다는 유승민, 황교안, 김태호, 원희룡, 뭐 하태경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아직은 실력이나 운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접근을 해야, 그럼 뭘 해야지 지지율이 올라갈까라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최근에 원희룡도 뭐 황교안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은 지켜보죠.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될까요? 저는 절반 이하라고 느낍니다. 지금은 1등이지만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인데 9개월 전 1등이 대통령 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유일한 케이스 아닐까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몇 년 전부터 줄곧 1위를 달려서 그냥 꼴이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빼놓고는 그리고 이해창인데 이해창은 대통령 못 됐잖아요. 그거 빼놓고는 대통령의 꼴이 난 사람, 대통령이 된 사람의 그 대통령 선거 10개월 전 지지율이 1위가 됐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몇 달째 1위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뭐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높진 않다. 그렇게 저 봅니다. 왜냐하면 1위를 하면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맨날 그 사람 얘기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좋은 얘기만 맨날 좋은 얘기도 3번 들으면 짜증난다는데 맨날 좋은 얘기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도 같이 들리고, 또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자꾸 실수도 하고. 저는 대변인 자른 거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것도 열흘 만에 자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알게 모르게, 야, 윤석열이 좀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피로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1등 하는 사람은 자꾸 저격을 당해요. 좌파든 우파든 1등 하는 사람은 제쳐야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파는 당연히 공격할 거고, 우파 중에서도 내가 윤석열을 제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접 나서서는 못하지만 뒤에서 은근히는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마라톤 레이스에서 맨 앞에 서는 사람이 바람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1등 뒤에 바짝 붙어가는 2등이 힘을 비축했다가 막판 몇백 메터 남기고 스포트에서 역전시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아예 전략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선 레이스의 경우에도 1등 주자는 맨 앞에 나서서 제일 바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뚝뚝 떨어집니다. 저 대변인 경질하고 뭐 이 소동 때문에 한 5% 갑자기 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그 표의 센시빌리티라고 그럽니다.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웬만큼 잘못해도 난 그 사람이야. 이런 고정지지층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박근혜 후보 당시에는 그런 고정지지층이 35%가 딱 받쳐줬단 말이에요.
윤석열은 지금 그런 고정지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윤석열이 내세와 이길 것 같아 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표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조금만 잘못하면 야 아닌 개벼 그리고서 언제든지 지지를 처리할 수 있는 센시빌리티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표들이에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 이 상태에서 끝까지 1위를 고수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람보다는 2등 전략을 쓸 수 있는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최재형이 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막 스타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거의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정치를 안 했으니까 정치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고 검사를 안 했으니까 사람 잡아놓는 일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판사만 했으니까. 원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마하고 행보에 크게 실수만 안 한다면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게 될 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여러 가지로 비슷해요. 문재인이가 임명했고 좌파 정권에 몸담았고 그런데 문재인과 좌파 정권과 싸워서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대선 후보에 출마하게 됐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표는 언제든 최재형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실수하면 그 표가 홍준표한테 가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황교안이나 유승민한테 가지는 않겠지만 최재형한테는 쉽게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성격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최대 위협은 최재형이 되는 거죠. 근데 최재형은 윤석열보다 약점이 없고 그리고 후발주자고 그래서 2등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이런 윤석열에 비해서는 유리한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누구한테 걸래? 그러면 저는 최재형한테 겁니다. 내가 좋다 싫다가 아니고 저는 윤석열도 만난 적이 없고 최재형도 만난 적이 없어서 두 사람에 대한 호오가 저는 없어요. 없는데 아주 냉정하게 그냥 게임으로 누구한테 걸래? 그러면 저는 최재형한테 겁니다. 그쪽이 승률이 좀 더 높은 것 같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끼리 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선거에서는 이제 지역 배경이라고 하는 거를 말은 안 해도 다 느끼잖아. 윤석열이 충청권 기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충청권하고는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고향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충청권이 다 윤석열로 쫙 정리가 되는 거가 보이더라고요. 한 몇 달 전에. 또 그거를 또 열심히 공부를 뗀 게 정진석이 같은 자가 작년 총선 때부터 그랬죠. 작년 총선 때 자기 선거 구호가 뭐였냐면 윤석열을 구합시다야. 충청 사람 윤석열을 구합시다가 정진석의 총선 플래카드였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야 윤석열이가 충청 사람이야. 충청권 대망론 한번 윤석열을 통해서 해보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쫙 퍼졌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만약에 바깥에서 신당 만든다 그러면 충청권 의원들이 일제히 나가서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자기들끼리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재형은 이 사람 마산 사람이래. 네. 그럼 저는 PK의 지금까지 PK 후보가 PK 대선 후보가 김태호, 홍준표 굳이 고향으로 따지면 두 사람인데 홍준표는 지금 대구로 가버려가지고 나가 PK 후보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열적게 됐잖아요. 김태호는 아직 그 출마 선언 자체를 안 하고 있고. 그럼 또 한 사람 더 있네요. 안철수. 이 사람은 묘하게 부산 사람 느낌을 안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재형이 출마 선언하고 행보를 하면 PK표가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말하고 결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말 안 하고 결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PK도 말 안 하고 결집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양쪽에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은 PK가 더블 스코어로 이기죠. 인구 숫자가 더블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는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역주의 부추기는 걸로 될까봐. 근데 그런 요소들까지를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나 같으면 나도 누구한테 걸래 그러면 저는 최재형한테 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윤석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최재형에 대한 말씀까지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정권 부산 아미고 회원 부산지방 선거에 출전시킬 의향은 그러셨는데, 저는 저하고 이 자유파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함께 진군하는 우리 동지들이 아미고 동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미고 동지들이 출마하겠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건 뭐 광역시장 후보건 지방의회 후보건 저는 무조건 지지하고 지원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 환영합니다. 네. 아무르면 아미고 회원이 다른 사람보다야 도덕적이나 역량이나 더 낫겠죠.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믿고 무조건 지지할 생각입니다. 혹시 생각 있으신 분은 좀 일찍 말씀하세요. 다 임박해서 나 이렇게 하는데 하고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 저기 고성범 본부장입니다. 저하고 같이 내려온 고성범 본부장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 정권의 마지막 음모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하면서 공수처, 국가경찰, 지방경찰, 뭐 이런 지방자치위원회 이런 얘기 쭉 쓰셨는데, 자, 공수처를 없애는 것은 대통령 힘으로는 안 됩니다. 법을 고쳐야 되니까. 대신에 이것이 작동 안 되도록 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예산권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대통령은 뭘 대개는 하기가 참 어렵지만 뭘 못하게 하는 거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국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행정부를 탈환해도 뭘 못하게 하는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잘못 만들어진 이런 공수처 같은 잘못 만들어진 이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국가경찰, 지방경찰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지방자치위, 동단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행정부 장관만 제대로 앉아 있어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이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작은데 막 이렇게 목숨 걸듯이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다. 그 힘을 대통령 선거의 정권 교체에다가 모아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정권 교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제가 어제 6.25 특집으로 이 서울의 명보극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아일라라고 하는 영화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아일라는 이제 터키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터키 군인과 전장에서 만난 이 터키 군인이 구한 거죠. 구한 어린 소녀가 이제 정이 들어서 서로 아빠하고 딸처럼 된, 그런데 헤어져야만 되는, 이제 파병이 끝나서 돌아가니까, 근데 내가 널 꼭 다시 찾겠다고 약속하고 한 50년 만에 다시 실제로 와서 딸 만나는 이런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걸 이제 그린 영화입니다. 아일라. 그건 이제 터키에서는 6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한 터키 최고의 영화인데, 우리는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2018년에 개봉하는 바람에 한 달도 안 하고 그냥 내려버려가지고 그런 영화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아일라를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일라를 이제 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99명의 아미고 회원들이 모여서 아일라를 보고 끝난 다음에 한 20, 30분 토론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나오시고, 또
저 박상정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도 나오시고 아주 이런 원로들이 나오셨어요. 그 두 분한테 우리 방청객들이 두 분한테 진짜 궁금한 질문들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 되겠냐? 그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두 분이 뭐라고 답변했냐? 고성국 박사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그 건방 떠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게 선거 이기는 전략은 뭐 수백 명이 모여서 토론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뭐 제갈공명이 여러 수십 명 있습니까? 어디? 한 명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후보들과 당 지도부가 그 이기는 길을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가 됐건 당 지도부가 됐건 고성국이 네 머릿속에 있는 전략을 내놔봐라 그러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가서 다 펼쳐볼 용의가 있습니다. 작년 4.15 총선 때 제가 그랬어요. 당에서 부르는 대로 가서 제가 알고 있는 바, 생각하는 바 다 얘기했어요. 채택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채택된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생각해도 어이없게 대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당 지도부나 대권 주자, 그게 누구든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도와줄 거고, 네 머릿속에 있는 전략을 얘기해달라 그러면 할 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 그러면 제가 해줄 생각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찾는 것이 어려우니까 지혜를 모으자.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로 주신 질문은 제가 다 답변했고요.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직접 손들고 질문하시면 제가 즉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끼놓으니까 그 유튜브에서 그 얼굴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뭐 부산의 한란처럼 왔다 가신 그 모습을 보이는데 청바지 입고 너무나 그 감사하고요. 예. 저도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고 직장도 오래 했지만은 세상이 바르게 가는 길 가기 위해서는 오늘 고 박사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전파를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이번에 고 박사님 진보냐 보수냐 책을 읽어보니까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을 그 선거 독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선거를 이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선거를 이긴 대통령이 마음대로 만드는 이 과정에 제가 최근에 한 보름 동안 밤에 잠을 못 자고 분과 노를 많이 느꼈는데, 국가보안법 10만 명 만들려고 제가 한 100명 이상 그 동의 반대, 그래서 과연 국회에 법이 올라왔을 적에 포장하고 위장된 내용을 많이 왔을 적에 저희들이 10만 명을 반대 찬성해가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을 적에 과연 그 의견이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받아가 법사위에 올라가는 그거를 문을 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 될 때는 아예 이건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 분과 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이해시키고 할 필요 없는지, 네. 아까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명이 서명을 해서 그 서명 용지를 이렇게 쌓아갖고서 국회에 법사위에 딱 갖다 놓고 우리가 이런 국민의 뜻이 이렇다 이렇게 해도 그게 강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고생만 할 뿐이고 없어요. 근데 이제 10만 명의 서명지를 모았다고 하면 엄청 그 고생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서명지를 모아서 갖다 주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좌파들이 쓰는 방법인데, 전화폭탄, 문자폭탄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이라고 해서 문자폭탄, 전화폭탄을 겁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파보다도 더 겁을 내요. 이 사람들은 이 대중의 그 지지, 대중의 무슨 인기, 이거가 아니면 거의 자기들이 존재할 수 없다,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자폭탄과 전화폭탄에 약해요. 우리 자유파는 개중에 보면 씩씩한 사람들은 곽상도 같은 사람 보세요. 대통령 그 가족들이 막 수십 번 고소를 해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문자폭탄을 한두 번 받았겠어요? 껐뚝도 안 하잖아요. 예. 우파는 어떤 면에서 그런 강단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좌파는 좀 센 척해 보이는, 센 것처럼 보이는, 누가 좀 세 보입니까? 좌파 중에? 뭐 정청래 뭐 무슨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건 문자폭탄에 엄청 약해요. 전화폭탄에 엄청 약해요. 그래서 그거 우리끼리 고생고생해서 모아서 가봤자 다 개무시 당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이거는 결사저지해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그들에게 전화하고 문자해서 항의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명 서명 받으려면 뭔가 그 단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체가 전화로 입장 표명하고 문자로 입장 표명하는 것은 합법적인 국민의 권리니까 그거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그건 어쨌든 상대방한테 우리가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문자폭탄 전화 협박으로 대치기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저는 더 효과적인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싸우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같은 자유파인 우리가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뭐 7, 8명밖에 안 되니까 그 7, 8명한테 다 전화하고 문자해서 이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신이 정치 생명을 걸어라.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선거에도 당신 적극 지지해야겠다. 근데 만약에 비겁하게 고개 숙이고 좌파의 폭정을 방관하면 우리가 책임 묻겠다. 다음 선거에 당신 낙선운동 하겠다. 이거를 우리 편에 대해서 하면 좌파들이 우파 유권자들이 문자폭탄한다, 전화 협박한다는 소리도 못 하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일이니까. 자, 국회의원이 말이죠. 나 감옥 가겠다고 생각하고 한 명이 버티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옥 가겠다고 결심을 하면 감옥 안 가죠, 당연히. 감옥 안 가는데 무슨 파렴치한 짓을 해도 감옥을 안 가는데 이거는 정당하게 자유파 국민 자신의 지지자들, 자기 지지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좌파에 맞서서 온몸을 던졌다, 싸웠다. 그걸로 왜 감옥 가겠어요? 근데 감옥 가도 좋다고 하는 결기만 있으면 소회의장 나가서 얼마든지 항의하고 몸으로 항의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이게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렇게 해야 사건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 주호영이가 얼마나 한심한 자였냐 하면 이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7개라도 상임위를 받았어야 돼요. 이 협상할 때는 야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하나도 안 받아라고 뻥을 치지만 아니 뻥 친다고 진짜로 하나도 안 받으면 그 바보지. 7개라도 받았어야 돼. 그래서 저쪽에서 강행한다 그러면은 우리 쪽 위원장이 그럼 우리는 회의 못해 하고 보이콧을 해버리면 돼요.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현안 말고도 수많은 현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목마른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정무위라든지 예결위 같은 데를 우리한테 주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고 당신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밀어붙이면 우리는 정무위 전원 보이콧 할 거야. 위원장이 회의 소집 안 하면 회의 못 해요. 이렇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자가 그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좌파는 진짜 만들고 싶은 거를 아무 방해 없이 다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쪽은 그러면 열심히 상임위에서 투쟁하고 반대했어야 되잖아. 그런데 투쟁하고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 선진화법으로 고소당한다고 겁을 먹고 반대 토론한 다음에 표결한다고 그러면 다 퇴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편하게 국회를 운영한 거야. 자기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을 올리면 이 국민의힘이 알아서 퇴장해 준 거야.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을 해서 완전히 입법부를 좌파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좌파들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김대중이가 야당을 하면서 노태우 정부를 무지무지 괴롭혔거든요. 그때 김대중이가 있던 당의 국회의원이 82명인가 밖에 안 됐어요. 82명.
그 82명 가지고 국회를 거의 무력화시킬 정도로 전략 전술을 구사해서 그렇게 괴롭히면서 얻을 거 없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1명 갖고 뭘 할 수 있겠냐. 국회의원 1명 갖고도 이 사람이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박근혜 후보가 당 대표를 할 때 그때가 열린우리당 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해서 과반을 해가지고 그때는 선진화법이 없을 때니까 과반이면 뭐든지 할 수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4개 법이 있잖아요. 열린우리당은 당시에 그것을 4대 개혁입법이라고 불렀어.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그것을 4대 악법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사학법 개정,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 나머지 2개가 더 있었어요. 그거를 저지하는데 박근혜 대표가 6개월간 그 엄동설한 겨울에 6개월간 장애투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4개 법을 저지했다니까요. 그래서 국회는 머릿수로만 되는 거 아니다. 머릿수로 결정 날 거면은 총선 끝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결코 적은 게 아니다. 하려면은 많은 걸 할 수 있는 의석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방금 우리 고 박사님 제안하신 거를 저희 단체에서 채택을 해볼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안하실 게 있으면은 저희 단체에 임원들 계시고 뭐 저희도 있으니까 뭔가 제안해 주시면은 그 제안을 저희 대표단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국회의원들 압박할 그런 안건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단체에서 어떤 전달해서 방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방법으로 실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압박하는 그런 활용할 수단을 가지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 질문하실 분, 아까 저쪽에 한번 들어. 예, 감사합니다. 고성국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박사님 말씀 잘 따라서 전략 잘 짜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작년 총선에 대한 것을 예. 한번 아쉬움을 가지면서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고소고발건이 126건이 재검표해달라 이렇게 올라갔는데 6개월간 지나면서 다 묵살됐습니다.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최선을 다했다가 내가 억울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떨어진 야당 쪽이나 떨어진 당사자들이 한마음으로 합리적인 의혹이나 합리적인 부정적인 모습들이 수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경욱 의원, 전 의원님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침묵을 지켰거나 뭐 고개를 숙였거나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떨어졌는데 내 밥그릇이 없어졌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경욱 의원님 제외하고 그렇게 조용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무슨 뭐 기가 죽을 일이 있는지 왜 그렇게 숨죽이면서 있었느냐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이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인천 연수울에서 이제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 전망을 어떻게 이렇게 역전 내지는 뭔가 밝혀질 것 같이 보시는지 좀 전망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연수울 재검표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미 이제 과거사가 됐고 이 문제를 특히 대선을 앞두고 좌파가 다시 큰 이슈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막으려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낙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총선 직후에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또 당사자들의 수십 건의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6개월 공소시효 기간 중안에는 어떠한 것도 진전이 없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논의가 진전된 게 없이 오로지 민경욱 의원 연수고 그다음에 또 민경욱 의원은 또 다른 건으로 해서 지금 뭐 송치됐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렇게 됐냐? 뭐 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김종인과 주호영의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이 참담한 상황에 당 지도부를 맡았던 사람이 주호영이고 그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게 김종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 부정선거 관련된 의혹을 당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든 받았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4.15 부정선거 무슨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단이라도 구성을 해서 당내의 그 율사 의원들과 당내 법률지원단 몇 명의 변호사들이라도 해서 어차피 당 소속의 당협위원장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법률 지원이라도 나서서 연대를 했으면 지금과는 다르게 당의 의존대가 되는 거죠. 근데 당이 이걸 완전히 외면해 버렸어요. 당이 외면을 하니까 그 개개인의 개인적 소송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지 때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씩 되는 이 소송을 떨어진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감당을 하고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되고 이렇게 돼서 좌파들의 이 이 격파 정책, 분리 격파 전략에 그대로 말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별로 남는 것은 없는 이런 소모적인 이 싸움을 이 낙선자들은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가 어디 낙선자들한테만 있었겠어요? 당선된 사람한테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죠. 청진서희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부여 개표소에서 그 검표기 뭔가 잘못됐다고 현장에서 적발돼서 다시 했더니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진석은 그러면 자기가 이겼다 하더라도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문제로 잡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내가 이겼는데 그거 뭐 다시 또 이래갖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긴 사람들도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 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 당시 그 총선 참패 직후에 당 지도부를 맡았던 주호영과 김종인의 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이 제일 크다. 뭐 다르게 설명할 방법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하라고요? 저 아까부터 박사님. 저기 손 드신 분들 질문을 한꺼번에 받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부산에서 고성욱 박사님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김성욱이라 합니다. 나이는 70세입니다. 오늘 진정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셔가지고 강연해 주시는데 그에 부합되는 저 한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좁은 땅에서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또 세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박사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내년에는 분명히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특정한 인물을 떠나서 지금 이끌어주시는 정광훈 목사님이 국민혁명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냐 안 그러면 국민의 힘에 우리가 힘을 대야 되냐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같이 하지. 질문하실 분.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질문 마무리할게요. 우선 그 정광훈 목사의 국민혁명당뿐만 아니라 고영주 변호사가 주도하는 그 신당도 있고 또 우리공화당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자유파의 국민의힘을 못 믿겠다. 국민의힘이 자유파의 그 정치적 대표체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유파의 세력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세력들이 그러면 정권 교체의 주체가 될 수 있냐?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새가 그렇게 붙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는 그 지향점도 중요하고 또 현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 세력들이 보기에는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따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적 행위가 된다. 이를테면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공화당도 후보 낼 거고 조은진이 직접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도 후보 낼 거고 국민혁명당도 후보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난번 우리 부산시장 선거 겪었어요. 뭐 정규재라는 사람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1%인가 했죠. 워낙 압도적으로 박형준이 시장에 당선됐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됐지만 박빈 선거전이면은 1%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의 1%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예전에 우리가 이미 이런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창원 선거, 그렇죠? 예, 우리가 500 몇 표 졌는데 강기훈이 그때 우리 공화당이 700 몇 표 얻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졌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좋다. 이거는 이제 진짜 앞뒤 가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쟁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전문용어로 구급파라 그럽니다. 극좌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좌파 중에도 하여튼 우리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못해. 우리는 하여튼 혁명을 해야 돼. 그래서 늘 후보 내고 우린 따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우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이 우리공화당이나 국민혁명당이 또는 그 밖에 여러 자유우파 세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족함을 질타하고 통렬하게 비판하고 전 거기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따로 하는 것은 안 된다. 따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이적행위다. 이것은 그들이 꿈에도 잊지 못하는 정권교체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유파 국민들은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저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출발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였기 때문에 저같이 초지일관 박근혜 대통령 절대 탄핵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저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미워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 만나요. 그리고 당신들 좋다. 당에서 소속돼 있으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건 좋으나 표는 국민의힘 찍어야 된다. 그래야 당신들이 염원하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들도 동의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전략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우리 공화당을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 정광훈 목사 국민혁명론은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은 저것들은 말이야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맞선 적도 없는 자들이다. 어디 광야에서 하룻밤이라도 철야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며 100만 인파가 광화문에서 모였을 때 제대로 나와서 함께 구호를 외친 적도 없는 자들 아니냐. 어떻게 저런 자들한테 국회의원을 다 줘야 되고 저런 자들한테 대권을 양보해야 되냐. 속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이기려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대선에서 이기고 박근혜 구해내려면 제가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박근혜 대통령 구하고 싶지 않냐. 그러려면 우리가 대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당신들이 따로 후보 내는 게 대선에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생각해봐라. 그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더 이런 이 자유파 단체들과 자유파의 여러 정치 세력들의 질타와 통렬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걸 할 영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는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뭐 몇 달 후에 비대위가 들었을지 아니면 선대위가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선대위는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대위의 선대위원장만이라도 또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누구라도 저는 그 자유우파 단체들을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손잡읍시다.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유우파 대통합을 이루지도 못하고 중도표만 쫓아다니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국민의힘과 지금의 대권 주자들도 판 전체를 좀 더 크게 봐야 된다. 예,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예, 뭐 이것으로서 질의응답은 다 마치고 우리 고 박사님 공식적인 강의는 마치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신 박사님 큰 박수로.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사진 촬영을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별로 좀 몇 팀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이 강의가 우리 자유시민학교 제1기생 강좌인데 이걸 공개 강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기생 오신 분들 먼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박사님하고 한 촬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